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되게 그 따뜻한 바다를 중심으로 바다 거북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훨씬 열대성 생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선 번식은 거의 하지 않고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크루시온 한류를 중심으로 남해와 동해 지역에 주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주로 푸른 바다 거북이랑 붉은 바다 거북이 많고 나머지는 좀 적은데요. 이 거북이들이 이제 등갑과 배갑이 단단하기 때문에 해양에서는 포식자가 많지 않아서 되게 유유자적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요. 예, 그렇게 빨리 헤엄칠 수도 없어서 거의 고정되어 있는 산호나 해면 해초류 같은 걸 뜯어먹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육식인 붉은 바다거북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물고기라거나 아니면 절지동물 같은 것들을 잡아먹는. 예, 이제 대양에서는 엄청 빨라요. 해류를 타고 이동하면 뭐 하루에 20km 이상씩 이렇게 헤엄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사람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빠르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고기를 잡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먹이를 주로 먹죠. 대부분 휴식하면서 쉬고요. 바다에서 암수가 이렇게 만나서 교미를 하고, 암컷은 산란할 때만 육지에 올라와서 모래를 파고 알을 낳습니다. 이 탁구공처럼 하얀색 동그란 알을 낳는데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알을 낳아서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면 이렇게 부화를 해가지고 바다로 갑니다. 어린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태어나면 모래를 뚫고 나와서 바다로 가는데, 지금 이 개체는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한 6개월 정도 자란 어린 개체입니다. 예, 등갑이랑 배갑이 단단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동물들은 얘를 잡아먹을 수 없고, 굳이 잡아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 큰 동물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 어민들의 그런 정서상 바다거북은 신성시 하는데요. 그럼에도 유령업에 대한 혼액 같은 거는 되게 심각하고, 특히 이 폐그물에 걸려서 죽는 경우들이 너무 의미 없는 죽음이죠. 그물이 이런 것들이 많이 위협이 되고, 플라스틱을 먹는 것들도 최근에는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죽어서 발견된 사체들을 부검해봤는데 뱃속에서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 심각한 경우들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바다거북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쿠아리움과 협조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새끼를 받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다쳐서 구조된 애들을 치료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알을 받아가지고 알을 부화시켜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7년도에 처음 인공으로 바다거북 새끼를 받는 데 성공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비슷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애들은 이렇게 일일이 하루에 3번 밥을 주면서 사육을 해야 되고, 17년도에 처음 인공적으로 증식에 성공했던 푸른 바다 거북인데 6개월 정도 키워서 자연으로 돌려보내, 그때 한 80마리 정도 이렇게 자연으로 돌려보냈고, 지금은 100마리를 훌쩍 넘게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준 애가 잘 저렇게 헤엄쳐서 가는 걸 보고 되게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바다거북이 연구에 대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바다거북 연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바다거북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바다거북이에 대한 기초적으로 알면 좋을 만한 생태 특성 몇 가지 소개를 드릴 거고, 우리 자원관이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소개, 그리고 부록은 어떻게 분류하는지, 국내 어디에 출연하는지인데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서 짧게 연구 소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바다거북이를 알기 위해서 해양 파충류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해양 파충류라고 하면 여러분들 육상에 뱀, 개구리 많이 아실 텐데
해양에도 파충류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육상에 있는 거북이나 육상에 있는 뱀이 육상에 적응을 했다가 그중에 일부가 바다 환경에 다시 적응을 해서 바다 환경으로 도입된 재도입 분류군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12,000종 가량의 파충류가 있는데 그중에 한 80종 정도가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해양 파충류는 가장 대표적인 바다 거북이 전 세계에 7종 있고요. 제가 박사학위 때 했던 바다 뱀이 74종, 그리고 어 육상에 있는 악어 말고 바다에서 거의 대부분 생활하는 악어가 한 종이 있고요. 갈라파고스에서만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바다 이구아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 파충류가 적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31종의 파충류가 서식하고 있는데 그중에 바다 뱀 5종, 바다 거북 5종 해서 10종이 바다에 살고 있는 생각보다 해양 파충류의 비율이 되게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거북이는 후기 페른기 시대의 육상 파충류에서 진화를 했는데 육상에 있는 그 옛 도마뱀이라고 해서 회두목인 레피도사우루스 같은 이런 사지로 걷는 도마뱀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진화를 거치면서 에오노토사우루스처럼 등갑에 있는 갈비뼈가 넓어지면서 이렇게 거북이의 형태를 띠는 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이거는 갈비뼈가 넓어지면서 이 움직이는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달리기 속도는 매우 현저하게 느려지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식자한테 잡혔을 때 사지 하나는 내어줄지언정 내부 장기는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등갑이 이렇게 단단해지면서 껍질이 단단해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어 거북이는 여기 여러분들 눈옆에 있는 관자놀이 구멍 하나 있잖아요. 우리는 당국류인데 파충류는 이국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거북이는 여기에 구멍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하등한 초창기 파충류라고 평가되어 왔었는데 실제로는 공룡들의 후손으로 이국류의 후손이다라는 것들이 연구가 되어 있고요. 바다 거북이는 이런 환경에 적응한 다양한 형태 중에서 바다 환경에 적응한 종입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 갈라파고스 육지거북 같은 경우는 둔갑이 매우 높고 단단해서 육상에 있는 다양한 포식자, 그러니까 육식 동물들이 얘네들을 잡았을 때 이렇게 물었을 때 둔갑이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거북이가 서식 환경이 점점 습지나 강이 될수록 등갑이 얕아지면서 물의 저항을 덜 받는 식으로 이런 환경 적응을 했습니다. 특히 바다 거북 같은 경우는 등갑이 매우 낮아져서 물의 저항을 최소화했고 특히 앞발과 뒷발이 노의 형태로 진화하면서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었고요. 어, 북극과 남극을 제외한 아주 넓은 지역의 환경을 이용은 하는데 실제로 산란은 거의 적도를 중심으로 열대지방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낮은 빈도의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기초 생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다 거북은 머리와 등갑에 있는 이런 비늘과 등갑판의 개수, 모양 이런 것들로 종을 동정하게 되고 앞 발가락에 발톱에 있는 발톱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종을 동정합니다. 전 세계에 7종밖에 없을 정도로 종 다양도는 낮은데요. 이 7종이 전부 다 멸종 위기 종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바다 거북이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7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분류가 어렵지는 않으나 사실 이 분류를 제대로 관심 있게 보지 않고 대충 보면 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분류 키를 이렇게 바탕으로 분류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붉은 바다 거북 같은 경우는 푸른 바다 거북 중에도 푸른색이 아니라 붉은색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색깔로 얼핏 이렇게 분류를 하면 오동정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전 세계에 제가 7종이 있다고 소개했는데 일본에서는 이 검은색 바다 거북을 다른 종으로 신종 보고를 한 사례가 있었으나 전 세계적으로는 푸른 바다 거북의 아종, 그 일본 북부랑 북미 북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아종으로 해서
종으로는 인식을 안 해서 전 세계에 7종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전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특히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 사이트스에는 바다거북 7종 전종을 부속서 1급으로 지정하고 있고, IUCN에서는 정보 부족으로 평가한 납작등 바다거북을 제외한 나머지 6종을 멸종위기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진 5종, 장수거북, 푸른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올리브바다거북을 모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을 했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들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포획하거나 걔네들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는데, 해양수산부도 해양생물을 중심으로 그거와 비슷하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서 얘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훼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바다거북이의 생활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1번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바다거북 성체 암컷은 산란할 때 모래사장을 기어 올라가 가지고 모래를 파고 알을 낳게 됩니다. 모래를 한 1m 정도 파고 한 50에서 60cm 정도 사이에 알을 낳게 되는데, 거기에 한 100개 정도 낳으면 그 알은 45일에서 70일 정도 기간 동안 부화를 해서 새끼가 태어납니다. 새끼는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모래를 파고 올라와서 바다를 향해서 바로 가게 되고요. 이때부터 어미나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없이 거의 독자적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년에서 3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하면서 성적으로 성숙은 한 20살에서 30살 정도 됐을 때 하게 되는데, 성적으로 성숙하면 자기가 태어났던 모래사장까지 돌아옵니다. 일례로 일본 남부, 그러니까 오키나와 같은 데에서 번식해서 태어난 붉은 바다거북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쿠로시오 난류를 타고 북미를 지나서 멕시코까지 가서 한 20년 동안 생활하다가 자기가 알 낳을 때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해수욕장까지 돌아오는 그런 생활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독특한 그런 형태를 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성적으로 성숙한 이후에는 산란지와 주변 해역을 돌아다니면서 한 2년에서 3년 주기로 산란을 하게 됩니다. 연안에서 머무르면서 알 낳을 타이밍을 정했다가 다시 1번 알 낳는 단계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꾸준히 반복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육상으로 올라와서 땅을 파고 알을 낳는데, 그렇기 때문에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모래사장에 바다거북 발자국이 생기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저기 아래 사람 있는데 앞에 보면은 큰 바다거북이가 머물렀던 자리는 이 알을 낳고 거기를 또 덮어놓기 때문에 그 흔적으로서 바다거북이 알을 낳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해안가에서 이런 흔적을 보면 반드시 저한테 연락을 좀 해주시면 제가 연구에 꼭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한 6번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거의 산란을 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다거북은 상당히 영리해서 자기가 낳은 알을 덮어가지고 포식자로부터 보호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오른쪽의 흔적을 보면 올라간 것처럼 꾸며서 포식자한테 그 알의 위치를 숨기는 가짜 트랙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 올라오다가 포식자를 보고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흔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짜 페인팅을 해가지고 자기 알을 보호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푸른 바다 거북이 붉은 바다 거북보다 좀 깊게 땅을 파서 알을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북이가 이렇게 기어 올라오는 거를 상상해 보시면 이렇게 앞발로 느릿느릿 기어 올라와서 모래를 파게 될 건데, 사람도 1m 모래를 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거북이는 앞발로 이렇게 털을 다진 다음에
뒷발로 깊숙깊숙하게 다리를 넣어 가지고 1m나 되는 깊이를 파서 거기에 알을 낳습니다. 얘네가 알을 낳는데 거의 2~3시간 이상씩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거의 포식자한테 노출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식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바다거북이의 알은 온도에 따라서 부화율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조금 땅속의 온도가 낮은 4 월이나 5월 이때쯤 알을 낳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천천히 알이 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 알을 낳으면 짧은 기간 약 45일 정도의 알이 부화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알이 빨리 부화하더라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온도가 매우 높으면, 그러니까 4일 이상 이 위기에 처할 온도 32도 이상의 모래의 온도가 되면 그 모래 덩어리가 다 약간 쪄져 가지고 알이 다 폐사해 버리는 그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알을 일찍 낳는 개체들은 일찍 낳는 대로, 늦게 낳으면 늦게 낳는 대로 알이 부화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미들은 각자 자기의 전략으로 알을 낳는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바다거북이 알은 탁구공과 유사한 크기와 동그란 원형이기 때문에 거의 탁구공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종별로 약간 사이즈 차이가 있어서 장수거북이 제일 크고 매부리 바다거북이 제일 작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은 저렇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낳아지고 그중에 상당히 높은 비율로 부화는 하는데 포식자들이 파먹거나 인간에 의해서 교란을 받거나 많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어린 개체들은 특히 모래를 파고 올라와서 달빛에 비친 바닷물의 방향을 보고 바닷가를 향해서 바로 전력 질주를 하는데요. 지금은 달빛보다 밝은 가로등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바다 쪽이 아니고 육지 쪽으로 이동을 함으로써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 거북은 암수가 교미를 할 때 성별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부화하는 시간의 온도에 의해서 성별이 결정되는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9도의 암수 성비가 1대1이 되는 기준점을 지나서 온도가 뜨거워지면, 그러니까 모래사장의 온도가 뜨거우면 암컷만 태어나고요. 모래사장의 온도가 낮으면 수컷만 태어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후 변화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하면 앞으로는 암컷만 태어나서 거북이가 종래에는 멸종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린 시기에 성장하면서 암컷의 성 호르몬의 그런 발달을 막아 가지고 이제 수컷이 되는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 호르몬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효소가 막아서 이런 성별 결정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리바다라는 그런 현상인데, 바다 거북은 아까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찾아와서 전략적으로 그 주변을 머물다가 산란을 하게 되는데요. 포식자가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선택해서 알을 낳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올리브 바다거북이라고 하는 종들만 특이하게 대낮에 이렇게 수백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올라와서 알을 낳는 아리바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내가 포식자한테 알을 숨기거나 포식자가 없을 때 알을 낳는 것보다 여러 마리가 동시에 산란을 해서 그중에 일부가 희생당하더라도 나머지가 부화에 성공하는 전략을 띠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동시에 산란을 하는 그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수욕장에서 수백만 마리가 알을 낳게 되면 앞에 알을 낳은 애들은 뒤에 알 낳은 애들이 알 낳은 덩어리를 다 헤쳐버리기 때문에 알이 다 썩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산란철에 앞에 한 15% 정도의 알을 일부러 땅 파서 회수해 가지고 그 알을 제거해 주는 그런 봉사활동도 하고 있을 정도로 이런 독특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바다거북은 성체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태어나는데요. 장수거북은 앞발이 특이하게 더 길다거나 다른 바다거북들은 이 가판의 가장자리가 더 날카롭다거나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성체와 조금 구분이 되긴 합니다. 등갑이나 배갑의 형태를 따라서 종을 동정하게 되고 저희들은 이제 등갑의 길이나 너비 이런 것들이 주요 측정 기준으로서 종의 사이즈를 재게 되고 이 사이즈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오른쪽 가운데 그림 보시면 수컷은 아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암컷을 뒤에서 껴안은 상태에서 교미를 하기 때문에 이 생식기가 길게 되고 생식기에서 항문이 있는 생식기 있는 부위가 되게 연장되어서 암컷과 교미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수컷 사체를 보면은 꼬리가 배갑 등갑보다 더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 수컷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암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거북은 저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산란지와 태어난 지역들을 제외하고 다양한 넓은 환경들을 이용하긴 하는데요. 북극과 남극처럼 참 해역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해역을 직접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낮은 비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 다양한 바다거북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바다거북이의 알을 인간들이 잡아먹는 지역에서는 알을 잡는 그런 것들을 막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알을 이렇게 다 수거해 가지고 부화시켜서 초기 성장을 시켜서 방류하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바다거북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국내에 있는 문헌 자료들을 조사해서 바다거북이 어디 출현하는지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특히 바다거북이는 국제적 보호종이라서 제가 직접 잡아서 하는 연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업 활동 중에서 혼액되는 개체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제 죽어서 발견되는 폐사체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직접 확보한 개체들 정보를 확인하면 폐사체를 한 80건 정도 저희가 수거를 했고 직접 수거는 못했지만 해경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출현 지점을 확인한 결과를 보시면 제주도나 여기 포항 지역에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볼 수 있고 그 외에 동해안에 넓게 출현하고 있다. 서해는 출현은 하지만 상당히 낮은 비율로 출현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 아까 전 세계에 7쪽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는 3쪽만 보고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매부리 올리브 바다 거북에 대한 미기록 보고를 했고 이로써 이제 우리나라에 종이 5개가 되었고 특히 이 5종 모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거북이 폐사체의 근육이나 아니면 구조된 개체의 혈액을 이용해서 mtDNA 분석을 하면 얘네들이 태어난 지역을 기준으로 어디에서 우리나라에 왔는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오는 개체들은 푸른바다 거북을 기준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번식을 하거나 호주 지역에서 번식을 하거나 일본 남부 지역에서 번식을 하는 그런 개군들이 우리나라로 오더라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동남아에서 번식을 하면서도 우리나라까지 해역을 이용한다라는 것들을 이런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붉은 바다거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전 다양성은 낮은 편인데 특히 북태평양 개군 그러니까 일본부터 해가지고 북미 지역까지 서는 이 개군은 거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번식을 하고 우리나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3가지 유전자형으로 대변이 됩니다. 우리는 바다거북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바다거북이를 인공 증식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성체들을 구조해서 돌려보내는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공 증식된 거 120개 그리고 성체 30마리를 방류해서 150마리 정도를 자연으로 돌려보냈고요. 자연으로 보낼 때 개체마다 이런 번호를 표시해서 성체 같은 경우는 등에 인공위성 추적기를 부착해서 보내고 어린 개체들은 이렇게 외부에 인식표를 붙이게 됩니다. 이 인식표는 KOR 0001번부터 번호를 쭉 매기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간 애들이 전부 같은 번호를 띠고 있고 뒤에 제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 놔서 외국에서 발견돼도 저희한테 연락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35개체에 대한 인공위성 추적 연구를 했고요. 우리 해양생물자원관 홈페이지에 오시면 거북이 35마리가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추적 경과를 다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증식 개체 같은 경우는 붉은 바다 거북은 제가 아까 일본 남부에서 태어나서 북미 지역으로 간다고 했는데, 푸른 바다 거북은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에서 방류했을 때 거의 다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mtDNA 유전자 분석 결과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번식한 애들이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공적으로 태어난 애들도 제주도에서 방류되더라도 동남아시아인 고향까지 이동을 하더라라는 연구 결과들을 발견해서 보고를 했고요. 이것은 우리가 방류한 개체들 중에 일본에서 발견된 사례들에 대한 것이고, 일본의 연구자들과 상호 협력해서 우리나라에서 보낸 거 한 5개 정도는 일본에서 발견해서 너네 거북이 우리나라에 죽었다. 왜 죽었고 얼마나 성장했더라라는 것들을 공유해줘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방류된 애들이 일본 태그를 달고 오면 일본 바다거북 협회에 그 개체의 성장 정도나 폐사 원인 같은 것을 공유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다거북 인공증식을 성공했는데, 그 인공증식을 할 때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증식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를 하고요. 특히 이 초기에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분석해 가지고 이 개체들을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연구하고, 이 개체들을 또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거는 안정 동요소 분석을 통해서 바다 거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추적하는 건데, 거북이 왼쪽 뒤에 보시면 따개비 보이시죠? 이 따개비는 거북이 등에 붙어서 못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성장할수록 어렸을 때가 윗부분이 되고 점점 밑에 새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석회질의 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별로 태어난 시점부터 성장한 단계의 해역 환경을 반영하게 되는데, 안정 동요소를 분석하면 그 수치가 그 개체가 그 당시에 있었던 지역의 해역의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연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북이를 폐사체만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북이의 환경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해수 바닷물을 떠 가지고 거기에 바다 거북의 DNA가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삼척, 포항, 울산, 제주도에서 실제 바다 거북이 DNA가 바닷물에 있는 것을 확인해서 어 폐사체로 발견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사체를 수거해서 약 70개체 정도를 부검해 가지고 왜 죽었는지를 파악했고요. 상당히 많은 거북이에서 이물질 섭식, 71개 중에 45개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당히 많은 개체 19마리는 그물에 걸려서 물속에서 잠수 익사해서 죽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폐에 물이 차고 있으면 익사인데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선박 스크류에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충격으로 죽는 경우들도 보고하였습니다. 바다거북이 장기 내에 플라스틱을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비닐봉지라든지 장갑, 그리고 노끈 낚싯줄, 과일 포장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플라스틱의 현황을 보면 스티로폼이 압도적으로 높은, 그리고 노끈 비닐봉지, 필름형 포장재, 밧줄, 그물 모두 플라스틱 기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플라스틱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걸 설명드릴 수 있고요. 바다 거북이 장기 내에서 어떤 먹이원들을 먹는지를 분석했는데,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초류를 불어 먹는 푸른 바다 거북 같은 경우는 그물을 해초류로 오인하고 많이 섭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붉은 바다 거북은 먹이와 유사하게 보이는 이런 스티로폼 부표 같은 것들을 많이 뜯어먹는 그런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 동연서로 어떤 것들이 이 동물의 먹이원이 되는지들을 연구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바다거북 장기 내의 미생물, 그리고 장내 기생충,
그리고 따개비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바다 거북이를 실내에서 인공 증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을 낳으면 그 알을 자연에서 부화시켜서 현장에서 바로 방류할 수 있는 연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실내에서 태어난 애들이 자연으로 잘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났던 환경을 기억했다가 거기로 나중에 돌아올 수 있을지까지 추진하는 그런 연구를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 네. 이상으로 바다 거북이에 대한 소개와 저희 자원관에서 하고 있는 연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뒤에 분류에 대한 얘기가 있긴 한데 거기까지 하면 너무 뭐가 많아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면 답변 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질문 있는 학생들 있으면 뭐 괜찮으니까 질문해 주시고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시고 한 1분쯤 기다렸다가 질문이 안 나오면 박사님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재밌었죠? 네, 그 바다 거북이를 그때 아까 방류라고 해야 되나요? 보내주는 영상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또 큰 바다 거북이 보냈다가 금방 플라스틱을 먹고 위장장애로 사망한 사례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안타까웠었는데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저는 아까 보면서 아까 밝은 쪽에 바다를 보고 아이들이 가는데 뒤에가 너무 밝아가지고 반대로 육지로 가면서 아이들이 많이 죽는 케이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실제적으로 그 동네에서 이제 뭐 그런 시기가 되면 조명을 끈다거나 뭐 이런 식의 보존 운동 같은 거를 하고 있나요? 활동 같은 거?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란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의 기록에는 제주도 종문해수욕장이나 해운대 같이 큰 해수욕장 얘네가 모래를 1m 파려면 되게 큰 해수욕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산란 기록이 드물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데가 이미 너무 개발이 되어 있고 조명이 병풍처럼 있기 때문에 저녁에 몰래 어두울 때 올라와서 번식하는 애들한테는 그게 좀 어려운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데만 해도 거북이가 주로 산란하는 해수욕장의 조명을 거의 그 기간 동안 끈다거나 음, 자동차 라이트가 비추지 못하게 가로수를 다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빛을 막는다거나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음. 특히 어린애들이 나가는 시점에는 동남아시아도 많이 불을 끄는 식으로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질문 한 명 들어왔는데 박사님이 이 분야 연구를 하시려고 결정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이게 쉽고 가벼운 분야가 아닌데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었네요. 바다 거북은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 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약간 '그런 게 우리나라에 정말 있어?' 막 이런 이런 음,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걔네들에 대한 보존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를 과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7 년에 이 거북이가 최근 여기 저희 회사 근처에서 그물에 걸려서 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아까 영상에서 배 부검했는데 그 플라스틱 쓰레기 나온 게 그 개체였는데 그거가 너무 크리티컬해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거의 모든 폐사체를 수거해서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음. 박사님은 올해 전공 영역이 그러면 이게 학습박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는 양서파충류학을 전공해서 석사 때는 도마뱀의 행동권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사 때는 바다뱀을 했습니다. 근데 바다뱀은 역시 우리나라의 거의 음, 전설적인 존재여 가지고 근데 제가 아까 그 강의 자료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파충류가 31 종인데 바다뱀이랑 바다 거북이 10 종입니다. 음. 31종 중에 10 종이 거의 아무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걸로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다른 학생들 오늘
그 강의 되게 열심히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박사님 이렇게 열강해 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아까 중간에 통화하면서 허락 받았는데 그 줌으로 기록한 거 다시 그 녹화해서 제 유튜브 링크 만들어가지고 그 공지사항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혹시 다시 보고 싶거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그 창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박사님께 또 다시 질문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우선 박사님 그 인사하고 보내드리고 저희 뭐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